황당했어요. 원래 저희가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제 풀리자마자 서울 거래량 5,000건 돌파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올리자마자 그 다음날 재지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던 자료를 다 갈아엎고 오늘 제가 지금 7시잖아요. 6시 50분까지 자료 만들었어요, 이거. 이게 이랬다 저랬다가 이게 어쩌라는 거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 상황을.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봤을 때 심상치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오세훈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적극 검토,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됐다. 이 1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려고 하십니까? 오 시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 규제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반시장적, 반헌법적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이미 꿈틀꿈틀했어요. 이때부터 현장에서 무슨 얘기들이 돌았냐면 강남에서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거 해제되면 1, 2억은 그냥 올라요 라는 소리를 막 했어요,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여기 매수 대기자들이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괜히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매년 5월에 이걸 다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뜬금없이 2월 달에 풀어버렸어요. 갑자기. 매년 5월에 1년에 한 번씩 토지거래 허가제 재심사를 해요. 묶어놓을지 아니면 풀지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말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갑자기 전격 해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구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잠3대청입니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여기가 원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를 다 해제를 하고 단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 여기 붉은 음영으로 표시된 거 있죠. 얘네들만 토지거래 허가를 유지하겠다. 나머지 아파트들은 다 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어이없었던 게 재건축은 왜 안 풀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 처음에. 왜냐면 토지를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그 이유로 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뭐 재건축은 재산 아닌가요? 재건축도 재산이잖아요. 이렇게 요것만 남기고 해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때부터 이미 꿈틀꿈틀 했었어요. 근데 이 매수 대기자들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아유 이 사람 나한테 거래해 먹으려고 이렇게 또 거짓말 살살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됐네? 진짜 풀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뭐야 저 사장님 신기 있나? 빨리 사야 되나? 마음 급하던 사람들이 이거 열리자마자 2주 주말부터 바로 막 물건을 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아유 그냥 뭐 별거 없겠지. 서울시에서도 아유 이거 뭐 그런 거래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네? 그것도 순식간에 3월 13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죠. 한 달 뒤. 강남 아파트 값이 무려 7년 만에 최대 상승. 제가 주간 지수를 보니까 주간 상승률이 0.4%, 막 0.7% 막 이렇게 가요. 주간에. 그거 진짜 폭등이거든요. 근데 되게 그러면서 여기 있죠. 서울 곳곳에 토어제 불길. 그리고 같은 날 또 다른 기사가 열흘 만에 또 1억 2천이 껑충. 집값 폭풍 질주하는 동네 어디냐면 마포, 과천처럼 최상급지 바로 아래에 있는 상급지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딱 한 달 만에.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라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도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왜 푸셨지?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될 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오르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시적이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더 어이없게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34일 만에. 근데 확대 재지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존에 해제된 데는 잠3대청이라고, 이거 동단이잖아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근데 이거는 그냥
강남 3구하고 용산까지 다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강남 3구하고 용산이 서울시 아파트의 약 4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재지정했나 보다 하잖아요. 근데 서울시 재고 물량, 아파트 재고 물량의 40% 정도를 실거주 입주자가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즉, 새 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세 끼고 사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지금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 하루아침에 호가 3억 원이 내려갔다. 토어제 재지정된다고 하니까 호가 3억 원을 내려서 다시 싸게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물건들이 나온다는 거죠. 토어제 되기 전에 전세 끼고 사야 된다 하는 사람들 계약서 쓰려고 부동산 난리 날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토어제를 풀었다 쪼였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행정적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일단 그런 말씀이 좀 많이 들었고요. 도대체 얼마나 올랐던 걸까?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좋은 화면이 있어서 SBS 뉴스 브리핑이라는 데서 이제 만들어주신 자료 화면인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서 2월 14일 날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됐거든요.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월부터 이미 오르고 있었다고, 강남이. 2월 10일 지난주부터 갑자기 막 올라. 송파 막 올라. 서초 막 올라요. 강남 막 올라. 얘네가 오르니까 강남 3구 다음에 누구야? 마용성이잖아. 마용성 동생들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이 막 올라. 자, 그러니까 여기 노도강들 봐봐요. 노도강. 이 막내들도 오르는 거야. 막내들도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3월 첫 주 될 때 있죠. 3월 첫 주 될 때 서울의 하급지들에서 신축 아파트들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집을 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3월 첫 주만 해도. 그래서 요렇게 변화가 됐던 거죠. 정리하면 강남 3구 2월달, 마용성은 3월달, 노도강은 최근. 요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대역죄인 되겠다. 응? 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하신 겁니다. 토어제 해제하고 부동산 변동성이 커져서 시민들께 송구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너무, 왜냐면 제가 왜 어떤 면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사실 서민들 일생일대의 꿈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장 영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어떤 정책을 펴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시장이 쑥대밭이 됐는데 그냥 다시 4장짜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하나 발표하고 미안합니다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이렇게 됐고 이분들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3페이지짜리예요. 차트나 그래프 하나 없어요. 내용은 어떨까?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게요. 계속 이러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할게요. 계속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할게요. 자, 가계대출 규제할게요. 가계대출 금융권이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다. 자율 규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말이 되나? 그게 자율이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게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할게요. 그래도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지금 그냥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강남 3구 용산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했다. 이건 거래 규제입니다. 제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하겠다. 자, 여러분들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뭔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 규제의 핵심은 뭐냐면 LTV, 집값 대비 담보 인정 비율 낮추는 게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마포구에 집을 살 때 10억짜리 집을 사면 7억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10억짜리 집을 사면 5억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즉 대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금융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가면. 그리고 여기 밑에 가계대출 이런 거 얘기할 때 전세 끼고 사는 집에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 요것도 거래 관련 금융 규제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어렵게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했죠. 9월 달에 총량 규제가 나왔잖아요. 시장 누를 때. 그리고 여기 또 이거보다 웃겼다.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은행 좋은 거예요. 이거 작년에 제가 연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거 똑같은 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상거래, 자금 출처, 조사, 행정단속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추가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할 말이 없어요. 결국에 그냥 대출 묶어버리겠습니다. 더 심하면 이겁니다. 딱 요거 하나입니다. 대출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서 대출을 묶든, 은행들한테 작년처럼 금리 올려, 뭐 금리 올린 다음에 대출 총량 규제 해주지 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묶든, 어쨌든 그냥 우리 뒤에 있는 카드는 한 번 더 오르면 대출 묶어버릴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실 거고, 그 특별하다는 게 시장을 오랫동안 되게 자세히 관찰해온 투자자니까 저 사람의 어떤 통찰이나 인사이트가 궁금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시장 가격 변화를 돌아보는 시간을, 그리고 이걸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 5년간 집값이 움직였던 어떤 향방의 비밀이 무엇일까? 자, 이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변동률이랑 지수입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 막대 그래프 있죠? 전주 대비 변동률이에요. 파란색 그래프가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이고요. 주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0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때는 신나게 올랐던 거고요. 요때는 신나게 떨어졌던 거고, 요때 조금 올랐다가 요때 또 떨어졌다가 요때 올랐다가 요때 떨어졌다가 요때 다시 오르고, 지금 요런 패턴이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런 식, 요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 요렇게만 보면 좋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와닿는 게 특정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부동산 통계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매매가 변동률이나 이 지수는 굉장히 후행해요.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는 2021년 9월, 10월이 가장 꼭지 거래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꼭지가 2022년 거의 말로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 누적 거래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잔금 시기가 뒤에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데이터가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아파트 하나 대신 서울시 대부분의 아파트를 대변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를 제가 정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어딘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드리면, 영등포구가 서울시 평균 아파트 매매가하고 가장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영등포가 상급지와 하급지 딱 그 평균이에요. 요걸 보면 이 아파트 매매가가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매매 그 흐름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건 밑에 보시면 20년, 21, 22, 23, 24, 25 이렇게 딱 최근 5년입니다. 자, 보면 요때가 상승이에요. 그죠? 네, 제가 이따 다 하나하나 이 이유들을 다 되짚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락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승이고요. 하락입니다. 상승했고요.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어제로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상승과 하락을 하나씩 묶어볼게요. 이때는 너나이님 왜 이렇게 올랐다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이거는 2020년 중반에 임대차법과 코로나로 인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자산 가격이 8억에서 11억까지 치솟았다가, 그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그쵸? 엑시스를 하면서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떨어졌냐? 11억에서 8억까지 떨어졌어요. 상승과 하락이 짧게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갑자기 떨어지던 게 멈추고 다시 위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요 거래보다 낮게 거래가 되죠. 상승과 하락이 또 나옵니다. 이때는 무엇 때문이냐?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입니다. 2023년 들어오면서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6억까지만 해주던 걸 9억까지 저희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더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그러나 이 상승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다시 주춤합니다. 자, 이렇게 주춤할 때 또 2024년으로 들어오면서 또 뭘 했느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요. 그랬다가 요것도 주춤합니다. 이건 왜 주춤하냐면 작년 9월에 대출 규제를 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오고
팍 올라갔습니다. 또 여기도 상승 거래가 나왔어요. 이 아파트가 서울 전체 분위기 되게 반영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토어제죠. 근데 이걸 또 이거 너무 얇아가지고 어떻게 쓸 수도 없어. 토어제 지정했다가 다시 지정 해제했다가 재지정을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최근 5년간의 패턴을.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하락기 첫 번째 상승은 2022년 12월의 저점이었고요. 이때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2023년 9월까지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10% 정도 반등을 했었고, 이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데드캣 바운스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 정점이 24년 2월까지 다시 빠집니다. 가을, 겨울에. 그리고 1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올랐던 거 거의 다 뱉었습니다. 24년 8월에 다시 대출 규제가 나와요. 이거 그만, 집값 너무 오른다. 이거 묶어! 해가지고 막 금감원에서 은행들 불러가지고 막 은행들한테 막 대출금리 올려라. 대출금리 올렸더니 누가 대출금리 올리라고 했냐. 대출해주지 말라고 했지. 대출 또 하지 말라고 해요. 대출 안 해주고. 대출 안 해주면서 또 대출 안 해주는 애들한테 말 잘 듣는다고 잘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돈줄 묶이니까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또 5%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율도 잘 봐주세요.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23년도에는 오른 만큼 다 빠졌습니다. 다시. 그랬다 24년에 작년에는 조금 더 많이 올랐다가 조금밖에 안 빠졌었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특징이 있거든요. 상승과 하락의 기간이 짧아졌어요. 텀 보세요. 텀.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는 더 짧아졌어요. 물론 제가 보기에 실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이 상승과 하락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완화하면 무조건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완화책이나 부양책으로 보이는 것들 정책을 펴면 반드시 반등합니다.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가 밟혀요. 그게 가격이 내려가는지 아니면 오르는 걸 막는 정도인지는 두고 봐야 알지만 브레이크. 그러니까 완화하면 완화책은 반등, 규제책은 브레이크. 이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반등과 브레이크를 거듭하면서 상승률은 높아지는데 하락률은 낮아져요. 상승률은 높아지는데 하락률은 낮아져.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내려왔으면 지금 가격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지금 이런 일들이 3년 동안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정리해보면 상승과 하락 기간이 15개월이었거든요. 처음에 특례보금자료 나왔을 때. 근데 신생아였죠. 근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는 상승이 2달, 그럼 그 다음에 규제로 인한 브레이크가 몇 달일까? 두 번째는 규제 완화 반등, 규제 개시 브레이크 뚜렷하다. 세 번째는 상승할 때는 이제 점점 넓고 높아져요. 상승폭이. 처음에 23년에 반등할 때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고점을 회복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마포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고점 넘어간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상승은 넓고 높아지고 하락은 점점 좁고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가격 변동에 적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시장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란 인식이 강해요. 마포 사시는 분들이 강남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가 이분들한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왜? 나 어차피 마포의 1주택자니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분들이 지금 서울 아파트의 시세를 전부 형성을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실제 거래 통계를 보면 무주택자분들이 거래하는 것보다 1주택자들이 거래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즉 지금 하락기에 침체기에 서울 아파트 거래는 대부분 1주택자들이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최고가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횡보라는 게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완화하면 더 오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신생아 대출했던 작년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번 토호제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더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니까. 아, 완화하면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부양책이 나오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팁이 있는데
부양책이 나오기 전에 매매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매매하는 게 유리한 거라 이겁니다. 그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불신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예요. 왜? 규제해도 잘 안 떨어져. 지금 작년에 대출 규제했을 때 물론 가격이 오르던 거를 막긴 했지만 되게 드라마틱하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이번에 토어제 재지정했잖아요. 그럼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지금 되게 어이없는 게 풍선 효과까지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누르면 이만큼 떨어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 눌렀으니까 옆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거래가 안 되는 게 8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이 가면 저가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 규제하고 9월 달에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량도 많이 줄었었고. 근데 여기서 이걸 풀어버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예, 왜냐면 저는 제 눈으로 보던 저희 내 집 마련 기초반 수강생분들이랑 이 방송 보면서 내 집 마련 꿈을 키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의 허탈함이 느껴져서 그게 조금 좀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 가지의 대표적 아파트예요. 왜 이걸 했냐면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요게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거는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각각의 지역들을 상중하로 나눠서 어떤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일단은 먼저 현황을 보여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이거 세 개를 보여드리고요. 지금 현재를 볼게요. 일단 현재 상황. 자, 영등포구는 이전의 전고점보다 확연히 아래에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지금 가격이 회복하긴 했지만 이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구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난리냐?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래요. 네. 강남은 전고점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구로구는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요즘에 양극화예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얘는 오르고요, 얘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얘가 안 되는 거냐 계속?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에 현재 수준 속도로 가면 제가 얘기 처음 하는데 3,500에서 4천만 명 사이일 거고요. 2070년에요. 여전히 서울 수도권에는 집이 부족할 겁니다. 2070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는 아예 안 오르고 어떤 아파트만 계속 오르는 일보다는 속도의 차이,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아파트들이 다 물가처럼 올라가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집값 상승은 집의 가치가 높아져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늘어나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값으로 표현되는 숫자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걸 모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월급쟁이 부자들 구독자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저는.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나이님. 집값 올라요, 떨어져요. 이거에 대한 제 답을 드리면 저는 지금이요, 과거의 어느 시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예. 보면 올라갔다가 이 밑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이 진폭이, 이 과감한 진폭이 점점 줄어드는, 예. 제가 이걸 예전에 방송에서 가격 수용기간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가격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근데 이것만 해도 2년, 4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영등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그냥 9억 정도 줘야, 9억에서 10억 정도 줘야 살 수 있구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삼겹살 1인분에 6,000원 하던 시절이 아주 옛날이고 그 시절이 돌아올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반복할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국에 그 진폭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렴이 돼요. 그리고 이때를 저는 사람들이 가격을 수용하는 기간, 즉 가격 수용 기간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하고. 여기 보면은 강남은 확실히 화끈하지, 이게. 그죠? 올라갈 때 팍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도 이거 팍 올라갔잖아. 이렇게 했다가 푹 떨어졌다가 푹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되게 재밌는 게 얘는 전고점 회복을 수시로 했어요. 이때도. 여기가 전고점이었는데 빠졌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 근데 얘보다 하급지잖아요. 영등포가. 얘는 뭐 회복을 못했어요. 이렇게. 꽤 오랜 기간. 959.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회복 꽤 오래 못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때 가격 흐름이나 움직임들이. 저는 앞으로 이게 가격이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이 이 가격 구간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팩트를 3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규제를 하고 하지 않고 하고 일단 무관하게 이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랑 무관하게 서울의 아파트 상당수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잠삼대청, 강남 3구, 용산 이런 데 빼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여전히 과거보다 저렴하다. 두 번째, 잘 골라서 샀다면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시간이 흘러서 항상 잘한 선택이었어요. 항상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항상 잘한 선택이었고요. 항상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아파트만 이렇게 됐죠. 네. 세 번째, 전세만 고집한 대가는 현재의 전세가가 과거의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의 전세가가 과거의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현재의 전세가가 과거의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즉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전세금으로 옛날에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지금 현재 규제와 무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하고 가야 되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보다 어떠한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값 어떻게 될까보다 지금 집값 어떻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이랑 하지 않을 분들로 나눠서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둘로 나눌 수 있죠. 무주택자와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은 매매하십시오. 네. 무주택자분들은 매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얼어붙을 때 이때 가격 수용 기간에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 통과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단기간의 급등락을 고려하기보다 길게 보고 매수하시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분들은 그냥 갈아타십시오. 갈아타기는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예요. 이분들이 집을 팔고 내려가거나 이분들이 2주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 하나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사 가고 싶은 동네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부담 가지기보다는 이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된 게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이분들 어쨌든 실수요자거든요.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하지 않을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심을 아예 꺼버리기보다 전세하고 비교하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심 끄고 나는 그냥 내 집 마련 안 할 거야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지금은 나는 못해. 그러나 나중엔 내 집 마련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딘가에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거주하셔야 되는데 그 거주할 때 내가 전세로 거주한다. 그럼 반드시 매매가를 같이 물어보세요. 내가 안 살 거라도 사장님 그럼 여기 매매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를 꼭 물어보세요. 왜 물어봐야 되냐?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게 뭔가 만만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온다면 만약에 그때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는데 2년 전에 5억이 필요했어요. 2년 전에 전세 5억에 매매가 10억이었어. 내가 사는 아파트가. 근데 현재 2년이 지나서 다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가서 봤더니 전세가 6억인데 매매가 10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억만 있으면 2년 전보다 돈이 좀 덜 들면 내가 이 집 매매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세가 나한테 좋을까? 매매가 나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언젠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진짜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좀 많이 속상합니다. 이 내 집 마련 제가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 허탈해 하시는 거 보면서 좀 속상한데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기회는 계속 옵니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댓글에 무슨 뭐 인구가 어떠네, 뭐가 어떠네, 뭐 경기가 어떠네, 뭐라고 하든,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내 집이라는 건, 내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건, 누구는 내 집이라도 팔고 기다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내 집인데 팔고 기다리래요. 지금 비싸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지금이 제일 싸다고 무조건 달려가서 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헷갈리실 때는 딱 하나만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막 수많은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유튜브의 콘텐츠를 보시면서 헷갈리실 때는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괜찮은 집 하나 사서 오래 산 걸 후회하는 사람이 있나? 대신 괜찮은 집이어야겠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걸 잘해야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랑 아닌 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울 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덜 중요한 게 뭔지를 구분하는 거에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콘텐츠를 정리하면 중요한 건 가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태반은 이전보다 싸다. 규제가 나오든 규제가 다시 뭐 시작이 되든 규제가 철폐가 되든 가격 자체는 비슷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을 잘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를 계속해서 고집한 대가는 현재 매매가보다 미래의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거다.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혹시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계세요? 박나님이 내막이 듣고 지난 9월에 이사 왔다. 작년 6월에 매수하신 분도 네. 계시고 중구에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2년 전에 내 집 마련했다. 인자 강동구 네 안양 계속 나오네요. 네. 서대문 맞네요. 동대문 네. 가계약하신 분도 계시고 진짜 많다. 아니 왜 말을 안 해? 아니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됩니다. 네, 무슨 네. 자랑해도 돼요, 여러분. 아니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왜 여러분들을 불렀냐면, 혹시나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 듣고 매매하신 분들이 이거 재지정 되면서 불안해 하실까봐. 예, 여러분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예,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진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질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감당이 되고 그게 입지가 우수하고 괜찮은 아파트라면 저는 매매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고 매매하시기에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지금 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내 집 마련 기초반이 어떤 거냐, 어떤 강의냐. 내 집 마련 기초반이 뭐냐고요? 네, 왜냐면 이제 또 내막 기초반 듣고 내막 중국반 듣고 집을 샀다고 아. 하시니까 강의 안 뭐지 들으신 그게? 분은 뭔지 모르니까. 과연 그게 뭐지? 궁금하신 거 궁금하시죠? 네. 내 집 마련 기초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집을 얼마에 어떻게 사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종잣돈이 1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5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7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3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소득이 한 달에 4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6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2000만 원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무엇을 얼마에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환경에서 어떤 정보들을 찾고 시세 조사는 어떻게 하고 뭐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그 동네 그 집 주변에 필요한 정보들은 어떻게 찾고, 이런 손품 파는 내용, 그 다음에 발품 파는 거. 특히 많은 분들이 부동산 방문하는 거 어려워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방문할 때 어떤 요령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매물 확인도 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협상하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제가 거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일 뿌듯할 때가 내 집 마련 기초반 강의 듣고 몇 천만 원씩 싸게 샀다는 얘기 들었을 때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면은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중개수수료도 있죠, 법무비도 있죠, 취등록세도 내야 되죠, 뭐 수리도 하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모든 분들이 이게 다 처음이야, 자기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맨날 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호구가 돼요. 여러분들이 5만원짜리 50만원 주고 해요. 막 등도 10만원이면 달 수 있는 거 막 70만원씩 주고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 경험들을 좀 나눠드려서
뭐 수강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에 뭐 10배, 100배를 뽑아가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강의가 내 집 마련 기초반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달아 놓으실 수 있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거를 이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질문 답변을 누르시면 여기 벌써 답변을 달아놓으신 분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사전 예약하고 혜택 받기라고 있죠. 저거 그냥 누르기만 하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 질문도 받고 하거든요. 도와드리려고. 근데 그 오픈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 오픈 네. 채팅방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님도 그 오픈 채팅방 안에 네, 들어가 있어요? 네. 제가 이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들어가서 질문도 드리고, 예,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해요. 그럼 내가 평소 궁금했던 거,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네. 내용을 바로 물어보고 바로 그 답변을 또 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 방 안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오픈 채팅방에 그 닉네임이 뭐냐면요. 너나이 가로 열고 진짜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나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그래갖고 있네. 너나이 가로 열고 진짜라고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거기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좋네요. 또 실제로 또 나이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보시면 충분히 그런 경험이 있는 분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네, 네. 꼭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냥 들어오시면 제가 짬날 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강의 들어야만 하는 거 아니고요. 강의 안 들으셔도 되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싸게 잘 사야 되는 건 뭘까요? 옷? 가구? 자동차? 아니요. 우리가 매일을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옷이나 자동차가 할인을 한다고 하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이지만 집은 몇 억씩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 그 집의 가치보다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아내면 되죠. 30만 인구가 넘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 직접 방문하고 정리한 아파트 단지만 수천 개, 직접 했던 거래만 100회 이상. 그 과정에서 저는 저만의 기회를 보는 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0대 전부를 월급쟁이로 보냈던 제게 누군가 이 방법을 알려줬더라면 내 인생이 더 빠르고 수월하게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돌아가지 마세요. 아파트 싸게 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방법. 너나이의 방법 그대로 해봅시다.